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사상 위엔 고기 대신 피눈물이 올려져 있었고 1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의 얼굴엔 평온 대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오직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 이유는 내 죽음의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알 것이다. 죽음의 진실이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죠? 그날 밤 아버지의 약을 바꾼 사람을 알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가족에게 2024년 11월 3일 아버지의 10주기 제삿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큰오빠네 아파트 거실엔 1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오빠 부부, 작은오빠 부부, 조카 은지,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제사상을 차리는 큰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작은 올케는 과일을 다듬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고 각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큰 오빠가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꼭 와야 한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작은 오빠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잘 지냈나? 큰 오빠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은지야, 많이 컸네. 이제 대학생이지? 제가 조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고모. 3학년이에요. 은지는 수줍게 웃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아버지, 온화한 미소를 띤 그 얼굴은 제 기억 속 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날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볼 게 있어요. 큰 오빠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전화해서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작은 오빠가 물었고 큰언니는 부엌에서 나오며 남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앉아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큰 오빠는 서재로 들어갔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태 유산분배 증서 -10주기 제사날 개봉할 것.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올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그게 진짜 아버지 필체 맞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거야. 작년에 연락이 왔어. 10주기 되는 해에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봉하라고. 큰 오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빨리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긴장하세요? 작은 올케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재산다운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검소하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큰 오빠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과 은행 통장 사본 1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큰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데요, 형님? 뭐가 들어있어요? 작은 오빠가 다가가 편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23억. 이게 맞나요? 작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은 올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정하세요, 다들.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큰 오빠가 손으로 제지하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들은 내 10주기 제사를 함께 지내고 있을 것이다. 먼저 이렇게라도 모여줘서 고맙다. 큰 오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형님. 제가 재촉했습니다. 나는 평생 모은 돈과 너희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 그리고 몇 년 전 팔았던 시골 땅값을 합쳐 23억을 모았다. 이 돈을 세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내 재산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물려준다. 그 한 사람은 내 죽음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죽음의 진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은 올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형님, 계속 읽어보세요. 작은 오빠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병으로 죽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알고 있지만 진실은 다르다. 누군가 내 약을 바꿨다. 그리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 약을 먹었다.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큰언니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여보.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고. 너희 중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직접 그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밝혀라. 서로를 의심하며 살지 말고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큰 오빠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도 받았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형님. 이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신 거 아니에요. 작은 오빠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큰 오빠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편지에 날짜가 적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야. 그때 아버지는 온전하셨어. 나도 병문안 갔었거든. 10년 전 그날 밤 아버지 병실엔 누가 있었어요? 은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너는 조용히 있어. 큰언니가 딸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할아버지가 누군가한테 살해당했다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심장 판막증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 중이셨는데 갑자기 용태가 급변하셨죠. 저는 그날 밤 부산에 있었어요. 출장 중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형님한테 전화 받고 급히 올라왔죠. 작은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집에 있었어. 아이들 돌보느라. 병원엔 가지 않았어요. 작은 올케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에 있었어요. 큰 아빠도 계셨고. 은지가 말하려는데 큰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9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그렇죠? 그래. 큰 오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날 밤 11시쯤 제가 병원에 갔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넌 왜 갔었어? 작은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날 낮에 아버지한테 전화드렸는데 목소리가 이상하셨어요. 뭔가 불안해 보이셔서.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죠. 근데 병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다고? 중환자실인데? 큰 오빠가 되물었습니다. 네.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환자분이 쉬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사실대로 말해요. 우리도 그날 밤 병원에 갔었잖아요. 모두의 시선이 큰언니 모녀에게 쏠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큰 오빠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안 했어요. 그날 밤. 은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다녀왔어요. 큰 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몇 시에? 10시쯤요. 그럼 형수님, 그때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깨우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거짓말. 은지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시지 않았어요. 깨어 계셨어요. 은지야, 제발. 조용히 해. 큰언니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병실에 있었어요.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야, 그 사람이 누군지 봤니? 큰 오빠가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은 못 봤어요. 문틈으로 살짝 봤는데 그 사람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 침대 옆 테이블을 만지고 있었어요. 약병을 들고. 은지, 확실해? 정말 약병을 들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고모. 저도 이상해서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보, 당신 그걸 알고 있었어? 큰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그냥 의료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큰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형수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라도 가세요? 작은 오빠가 추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작은 올케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제 핸드백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엔 녹음 파일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넣지 않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에 진실 마이너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녹음. 여러분, 이거 봐주실래요? 제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이래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왜 녹음을? 큰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들어봐요. 큰 오빠, 노트북 있죠? 큰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가져왔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2일 23시 47분 마이너스 김정태. 재생할까요? 큰 오빠가 마우스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클릭.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내 자식들이겠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알려줘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 내 병실에 왔다. 그리고 내 약을 바꿔치기 했다. 나는 그걸 봤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구나. 그 사람도 내 피부치니까. 나는 이 약을 먹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싸우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아버지. 제가 소리쳤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녹음이 끊겼습니다. 거실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작은 올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아버지 목소리 맞아. 큰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중 누군가가. 작은 오빠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정 씨죠? 저는 서울대병원 의료기록과 박진수입니다. 네, 그런데요. 10년 전 고 김정태 환자분의 의료기록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분께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재조사요? 무슨 재조사요? 환자분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었으나 최근 발견된 당시 혈액 샘플 재검사 결과 혈중 약물 농도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약물이요?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입니다. 환자분이 복용하시던 약인데 사망 당시 혈중 농도가 치사량의 3배였습니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정맥이 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전화였어요?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요. 아버지 사망 원인 재조사 결과래요. 약물 과다 복용이었대요.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정말. 작은 올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올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 알아요. 그날 밤 병원에 간 사람 누군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었잖아요. 당신. 작은 올케의 손가락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큰오빠였습니다. 뭐라고? 큰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그날 밤 11시에 집에 온 거 아니에요. 새벽 1시에 왔어요. 제가 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큰언니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날 밤 회사에 있었어. 야근했다고. 큰오빠가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당신 차가 새벽 1시에 주차장에 들어오는 거 CCTV에 찍혔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올케 그걸 왜 확인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긴요. 당신네 오빠가 그날 밤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피는 무슨. 그건 코피였어. 회사에서 코피가 나서.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새벽 1시에 코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다들 진정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 솔직하게 말해요. 그날 밤 어디 있었어요? 작은 오빠가 형을 마주 봤습니다. 나는 정말 회사에. 거짓말하지 마. 당신 그날 밤 병원 갔던 거 나도 알아요. 큰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너마저.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못 숨기겠어요. 당신 그날 밤 병원 갔죠? 그리고 아버지 만나고 왔죠? 큰오빠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 작은 오빠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 갔었어. 그날 밤 병원에. 큰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큰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그날 밤 내가 본 것들을. 큰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그날 밤 뭘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계셨어. 근데 그 약병이 평소에 드시던 거랑 달랐어. 달랐다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색깔이 달랐어. 아버지가 평소 드시던 약은 흰색이었는데 그날 밤 드시던 건 파란색이었어. 큰오빠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거 뭐예요? 새로 처방받으신 약이에요? 라고 물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오빠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더라고. 그리고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라고 하셨어. 다 끝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그때는 몰랐어. 병이 나아간다는 뜻인 줄 알았지. 근데 큰오빠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근데요? 아버지 침대 옆 쓰레기통에 빈 약병이 하나 버려져 있었어. 내가 주워봤더니 뭐였어요? 다른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 박영수라는 사람. 같은 병동 환자였던 것 같아. 그럼 그게 아버지가 드신 약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날 붙잡으셨어. 조용히 하고 그냥 가거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큰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 설마 그게 마지막이 될 줄. 형님. 그럼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큰오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그때 간호사한테 말했어야 했어. 그랬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큰언니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잠깐만요. 은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방영수라고 하셨죠? 그 사람 이름? 응, 왜? 그 사람 알아요. 할아버지 병실 맞은편에 계시던 분이에요. 모두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 사람 알아? 어떻게?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병문안 갈 때마다 봤어요. 그분도 심장병 환자셨는데 보호자가 늘 옆에 계셨어요. 보호자? 누구였는데?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던. 그분이 항상 약 챙겨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울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자요? 혹시 긴 머리에 키 작은 여자였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세상에. 작은 울케가 벽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울케, 왜 그래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작은 오빠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동생 아니었어요? 동생? 무슨 동생? 당신 사촌 동생. 이름이. 작은 울케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김지연. 그의 이름이 김지연이었어요. 지연이? 지연이가 왜 거기 있었는데? 작은 오빠가 되물었습니다.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 애가 왜 그 병원에 있었는지.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방영수 씨 보호자였고 그 방영수 씨의 약병이 아버지 병실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큰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김지연이라는 사람이 약을 바꿔치기 한 건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지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작은 울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케, 그 사람이 작은 오빠 사촌동생이라고 했죠. 혹시 우리 집안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요? 아버지한테 원한 같은 거요. 순간 작은 울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뭐 아는 거 있어? 있으면 말해야지. 작은 오빠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기. 작은 울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연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그래서요. 그 사고를 아버님이 목격하셨대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목격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큰 오빠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연이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사고 현장에 계셨던 분이 아버님이었다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목격했으면 증언이라도 해주셨겠죠.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증언을 안 하셨대요. 왜요? 이모 말로는 가해자가 아버님 지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 목격자였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모는 아버님을 평생 원망하며 사셨대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유일한 목격자가 침묵했으니까. 그럼 지연이가 복수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작은 올케가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3년 전에 이모 장례식장에서 지연이가 준 거예요. 펼쳐보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세상에. 큰언니가 사진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 오빠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를 죽인 게 바로 그 김지현이란 말이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사진 한 장으로는.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증거라면 있어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할아버지 수첩이에요. 그날 밤 병실에서 제가 주웠어요. 은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오늘 옆 병실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김지현이라고 했다. 낯익은 이름이다. 2014년 10월 20일. 김지현이 또 왔다.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 같다. 2014년 10월 28일. 오늘 김지현이 직접 물었다. 15년 전 서초동 교차로 사고 기억하세요? 나는 기억한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2014년 11월 1일. 김지현이 내 약을 만졌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하지만 막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가 져야 할 대가다. 수첩을 읽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4년 11월 2일. 마지막 날이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김지현을 용서한다. 그녀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것은 내 죄다. 수첩이 은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신 거예요? 큰 오빠가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이라니. 그게 무슨 선택이야. 살해당하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작은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죄였을 거예요. 15년 전 그 사고로 한 가정이 무너졌고 할아버지는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으니까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작은 올케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는데. 바로 그때 거실불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었습니다. 왜 이래? 왜 불이 나가? 작은 오빠가 당황했습니다. 아까 관리실에서 문자 왔었어. 오늘 밤 10시부터 30분간 정전 예정이라고.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10시 5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상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상의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촛불 켜요. 큰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큰 오빠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제사상을 비췄습니다. 제사상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 아버지 영정 바로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큰 오빠가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예요. 아버지 필체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 자식들에게.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용서할 시간이다. 김지현을 찾아가라. 그리고 말해라. 내가 용서했다고. 그녀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이런 편지가. 아깨는 없었는데.
큰언니가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봐요. 영정 뒤에 뭔가 있어요. 은지가 아버지 영정 뒤를 가리켰습니다. 큰오빠가 영정을 들어 올렸습니다. 뒤에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열쇠 하나와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45-8 2층. 김지연이 있는 곳.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작은 올케가 물었습니다. 가야죠. 아버지가 원하셨으니까. 큰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게요. 작은 오빠가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요. 가족 모두.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10주기 제사를 채 마치지도 못한 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김지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차 2대에 나눠 타고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큰오빠가 운전하는 차에는 큰언니와 은지 그리고 제가 탔고 작은 오빠 차에는 작은 올케가 함께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님 도착했어요. 작은 오빠가 앞서 도착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남동 245-8번지.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폐업한 카페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옆쪽에 있었습니다. 여기 맞나? 큰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소는 여기가 맞아요. 제가 메모지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는 작은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지연. 정말 여기 사나 봐요.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큰 오빠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아버지가 주신 열쇠로 열어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 아니에요. 작은 올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열쇠예요. 들어가라는 뜻이겠죠. 큰 오빠가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깜깜했습니다. 큰 오빠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원룸 구조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안쪽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은지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후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봐요. 작은 오빠가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우리 남매들 사진, 심지어 손자들 사진까지.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봐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큰언니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기 봐요. 은지가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큰 오빠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남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분이 지연이 아버지인가 봐요. 작은 올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단 옆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께 딸 지연이 올립니다. 편지였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읽어봐요. 아버지가 우릴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큰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15년. 그동안 딸은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김정태 선생님. 그분이 아버지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침묵하셨죠. 가해자가 지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분을 원망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분도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저는 실패했습니다. 김정태 선생님은 제가 약을 바꾸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을 드셨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냥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인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 전 나는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그게 평생 나를 괴롭혔다.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또 다른 아픔만 만들어낸다는 것을. 김정태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10년 동안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선생님의 가족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오늘 선생님의 10주기가 되는 날 저는 이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려 합니다. 선생님 가족분들께 이 편지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정한 괴물이 되었을 겁니다. 부디 선생님 가족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그것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3일 김지연. 편지가 끝났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어디 간 거예요? 작은 올케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이에요. 이 편지를 오늘 쓴 거라면.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큰오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연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지연 씨가 오늘 오후 8시경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환자분 핸드폰에 이 번호가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위급합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래요. 김지연이 수면제를 먹고. 큰오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큰오빠가 접수처로 달려갔습니다. 김지연 환자 보러 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그게 아니긴 한데 보호자 아니시면 면회가 안 됩니다.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요. 저희가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간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젊은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김지연 환자분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김정태 선생님 가족을 찾으시더라고요. 혹시 그게 여러분이신가요? 네, 저희가 김정태의 자식들입니다. 큰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잠시 면회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5분만 주시겠어요? 환자분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요.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침대가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의사가 한 침대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커튼을 열자 그곳에 김지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야윈 얼굴에 창백한 입술. 온몸에 링거와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분들이.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김지연 씨. 큰 오빠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을 죽인 건 저예요. 저를 벌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아니요. 큰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용서합니다. 큰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라니요.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김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약을 바꾸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약을 드셨죠.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사셨으니까. 작은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김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은지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용서하라고. 네. 할아버지는 15년 전 당신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속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은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김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신 거예요. 큰언니가 김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살아주세요. 아버지의 용서를 헛되이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제가 살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을 죽였는데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이 억지로 먹인 게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그 약을 드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큰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작은 올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이해해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저도 시아버님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작은 올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제 놓아주려고 해요. 원망도 후회도. 그래야 아버님도 당신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저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김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김지연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아니 15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그리고 치유. 일주일 후 김지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아버지 산소로 데려갔습니다. 경기도 양평 조용한 야산에 아버지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어머니 산소 옆에. 선생님, 저 왔어요. 김지연이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져온 국화 한 다발을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긴다는 것.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도 알았어요. 선생님의 용서가 저를 살렸어요. 김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선생님과 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우리는 김지연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형님. 작은 오빠가 큰 오빠에게 다가왔습니다. 응?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야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게.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큰 오빠가 산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제가 두 오빠 옆에 섰습니다. 오빠들, 우리 이제 자주 만나요.
10년 동안 너무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작은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모여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게.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산소 앞에 모여 섰습니다. 큰오빠 가족, 작은오빠 가족, 그리고 저. 그리고 그 옆에 김지현도 함께 섰습니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은지가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평온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큰 오빠가 산소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모두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우리 가족은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며 각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제 차례였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한 명 있었습니다. 지연 씨, 어서 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김지연이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해야죠. 김지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밝은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누나.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지야, 잘 지냈어? 네. 요즘 학교에서 심리학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와, 멋지다. 꼭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거실에서는 두 오빠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큰언니와 작은 올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건배할까요? 큰 오빠가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형님,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작은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변호사랑 상의해봤어.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진실을 밝힌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럼 누구예요? 우리 모두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진실을 밝혔으니까. 그래서 3등분해서 나눴어. 그렇게 하셨구나. 잘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연 씨에게 드리기로 했어. 큰 오빠가 김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한테요? 왜요? 김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의 가족이니까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용서하신 딸이니까. 큰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김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김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으로 상담센터라도 차려보세요. 당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게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모두를 위한 길일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지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사진 가져왔어요. 은지가 작은 액자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드셔야죠. 그래, 아버지 목도 차려드려야지. 큰 오빠가 빈 접시에 음식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진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 드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김지연은 용서의 집이라는 이름의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트라우마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상담센터였습니다. 개소식 날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센터를 열게 된 건 한 분의 용서 덕분입니다. 김지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김정태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용서하심으로써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용서받고 싶은 분, 용서하고 싶은 분, 그저 아픈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센터 벽면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저 글귀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 수첩에서 찾았어. 돌아가시기 전날 쓰신 거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셨어요. 은지가 아버지 글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김지연이 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용서의 힘. 그날 밤 저는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막내딸. 산소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살 수 있었는데 그 약을 드신 건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평생 증오하며 살지 않길 바라셨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지연 씨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달빛이 산소를 밝게 비췄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잘 살게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요. 약속해요.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데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산소 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평온함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2년 후 큰오빠네 집. 다시 제사날이 돌아왔습니다. 12주기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사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상담사 자격증 땄어요. 은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지 대단한데. 아버지도 기뻐하시겠다. 큰 오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 누나 센터에서 인턴 시작할 거예요. 어머, 그거 정말 좋겠다.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오늘 지연이는 왜 안 왔어? 작은 오빠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 누나, 어서 오세요. 미안해요, 늦었죠? 김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 이분은? 큰언니가 물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민준이에요. 센터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만났어요. 약혼이요? 축하해요. 우리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선생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김지연이 아버지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행복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제사 지내볼까요? 큰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제사상 앞에 모여 섰습니다. 큰오빠 가족, 작은오빠 가족, 저 그리고 김지현 커플까지. 아버지, 저희 다 모였습니다. 이제 편히 받으세요. 큰오빠가 술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올리는 동안 제 눈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했다, 내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나누며 앉아있을 때 작은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이야기 책으로 내보는 거 어때요? 책이요? 응. 아버지의 용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찬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생각은 어때요? 큰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김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정. 우리 함께 책 만들어 봐요. 제목은 제사상 위의 진실이 어때요?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픈 이야기도 있었고 웃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달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큰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달빛이 우리 모두를 비췄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아버지의 축복 같았습니다. 10년 전 한 장의 유산분배 증서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조차 끝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김정태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치유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아픈 선택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의 말이 있다면 오늘 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